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을 봤을 때 가장 이슈가 큰 것은 바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0.25%포인트가 올라서 1.75%가 되었습니다. 물론 1년 전에 11월 달에 올랐었는데 그때 상황과 좀 많이 틀립니다. 그때는요, GDP 성장률 예상치가 3%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7%, 산업연구원 같은 데서는 2.6%까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태죠. 한번 진단해 보면은요, 작년 경제 상황보다 나빠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수출과 생산 증가율이 현재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8대 수출 주력 품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또는 철강 제품, 기계, 또는 정보통신, 손박, 조선, 정밀기계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조선업종만 3년 후에 잘 나갈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특히 이 IT 쪽이요, 즉 반도체 쪽도 좀 많이 어려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반도체 경기가 화랑새여서 GDP 성장률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러한 호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 정권 들어서 많이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좋은 뜻에서 밀어붙이고 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어떤 예산이 무려 10% 정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역대 최고의 예산을 수립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산업 현상과 그리고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을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계부채가 최근에 1514조까지 올랐습니다. 부담스럽죠. 사실 1%포인트만 올린다 하더라도 대략 계산으로 15조 정도를 우리 소비자들이 못 쓰고 금융기관에 이자로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금융 불균형 현상이 지금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즉, 시중에 많은 부동자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왔습니다. 사실 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가야 되는데 서울 강남 쪽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금리가 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올렸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면 곤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즉 0.75%포인트 차이가 나다가 머지않아서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1.75%포인트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과 금리 차이가 미국 금리 상단 기준으로 0.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상태로 지금 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시중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미 시중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시중금리에 딸려가는, 즉 끌려가는 모양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미래 한국 경제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채권,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국채나 지방채 이런 쪽으로 자금을 몰려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내리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7대 경제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도 2%가 올랐습니다. 물론 전년 동월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보면 거의 1%에서 1.5% 사이에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두 달 연속 2%를 찍었다. 이런 부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든든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런데요, 사실 심리 지수는 많이 내렸습니다. 3.5포인트가 내려서 96포인트입니다. 100보다 아래면은 6개월 후나 1년 후에 우리 가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물론 BSI 지수, 기업 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ESI 지수라고 하죠. 경제 심리 지수는 그전 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91.6포인트로 1포인트죠.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여전히 시중의 어떤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나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에도 51억 달러 정도가 흑자가 나서 8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저는 6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지수와 중국 지수입니다. 홍콩 항생까지 포함해서 상해 종합 지수만 조금 내리고 다 소폭 중폭 올랐습니다. 저는 캔들 차트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전 달 10월 달에 워낙 내렸기 때문에 아마 바닥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이 주가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또는 뭐 석유라든가 이런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하락세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금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달 평균 금리입니다. 금리 하실 대장이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943%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10월 달 월 평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0.067%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시중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렸는데 오히려 시중금리는 내렸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움직임은 매우 유기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커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 최고금리는 각각 1.9%와 2.8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코픽스 금리죠. 시중은행의 어떤 조달금리를 가지고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 금리가 그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에 소폭 올랐습니다. 잔액 기준은 1.9%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은 1.93%입니다. 여기에다가 차주, 즉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의 신용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환율은요.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11월 평균 환율이 원달러죠. 1달러당 1127원 75전입니다. 그래서 그전 달보다 5원 57전 내렸습니다. 0.49% 정도 내렸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고 달러 금리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환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자금들이 국내에서 이탈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1달러에 1,500원, 1,600원, 2,000원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97년도 말처럼 IMF 혼란과 같은 그런 어떤 혼돈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현 정부가 잘 관리를 할 걸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강한 외환보유고입니다. 최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부분은 97년도 말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불과 4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보는 통계도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100배 이상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 기간, 어떤 상당 금액 정도의 외환 이탈은 우리 한국 서울 외환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고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다행스럽게 보겠고요. 통화량은요, M2죠. 총통화인데 증가율이 그전 달에 비해서 조금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6.4% 정도 유동성이 상당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약보합세였습니다. 반면에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는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죠. 즉 석유 가격하고 국제금시세인데 두바이유는 아마 오펙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감산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공급량이 많으니까 다행스럽게도 배럴당 지난 11월 평균이 68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70달러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서민들 생활이 어렵고 기업체도 어렵겠죠. 그러면 또 금리 올려야 되고 그런 가계부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고 오르지 않는 것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는 뭐 온스당 5.16달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1219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6, 7년 전만 하더라도 1온스가요 2,0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1,900달러 이상 갔었는데 이 부분은 많이 내렸다가 조금
이제 회복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즉, 금 시세가 $1,300 이하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장기적으로 1년 후 또 2년 후 보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좀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골드뱅킹을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쪽입니다. 사실 양극화에 지금 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많이 났죠.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비서울,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매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빨리 정책이 안정이 되고 기준 자금이 정상화돼서 어떤 그런 양극화 현상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 가격은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전세 가격은 추세적으로 소폭 하락세다라는 것이고요. 매매 가격은 여전히 이 어떤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특히 서울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